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이고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저에게는 지적장애를 조금 앓고 있는 남동생이 있다는 점이죠. 남동생은 25살이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이 가능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소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남동생인데 이곳에 다니기 전까지는 집에서 TV만 보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제 남동생을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즐거워하니까 저까지 그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저는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누구에게도 제 동생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예전에는 꽤나 히스테릭한 편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느 정도 치우고 밥도 어느 정도는 해먹을 줄 알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걸 싫어하지만 남의 손을 싫어하지는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몸을 마구마구 움직여서 쉽게 다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시기였죠. 여튼 그런 동생이라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이 애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한 번씩 동생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일 때는 저도 감당이 안 되어서 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나이에 과장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직함이 너무 빨리 붙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대표님을 만나서 제발 승급시키지 말아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직급이 더 오르면 내 연봉이 더 오르겠지만 그만큼 유능하지 않으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동생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동생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만한 능력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여튼 그렇게 보호사를 고용했는데 딱 동생 나이에 남자 보호사가 온 겁니다. 그래도 내 남동생을 맡길 거라서 바로 덥석 믿기보다는 그래도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은 것 같아서 집에 찾아온 그 남자와 이런저런 대화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25살의 나이에 하루 종일 클럽에 있어도 모자르다 생각이 들 나이인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평범하게 즐기며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제 동생도 어려워하는 편도 아니라서 왠지 이 사람이면 걱정 없이 맡겨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말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31년 동안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 자전거 횡단도 하고 취미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가면 집은 항상 깔끔했어요. 이번에도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여행 기간 동안에는 보호사분이 집에 상주에 있으면서 남동생을 돌봐주었거든요. 원래는 일주일에 며칠이었는데 여행 기간에는 매일 있어달라고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줘서 편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없으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어요. 발칵 전화를 받는 소리는 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세훈아 어디야? 세훈아?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생각 들더니 곧바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씨, 야 똑바로 해야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듣니 얘가? 야씨 병땡이야. 나도 알지. 씨. 뭐야? 영화야? 영화 대사인가? 그런데 들리는 목소리는 그 보호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지만 녹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녹음하면서 계속 듣는데 들리는 소리는 가관이더군요. 제 동생 명의로 친구 보험을 들었는데 다른 친구 것도 들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 한다던가 이따금씩 폭력의 소리가 들리면 제 동생이 아프다며 우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뉴스로만 보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전문 사기단인가? 그럼 나란 인간이 그 사기단에게 동생을 맡겨놓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고?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욕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했죠. 정신없는 와중에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서 가서 구해야 하는 것도 맞았지만 제가 한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증거를 모았어야 했다며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이었고 어느 정도 말도 알아들으니 꿰어내기도 쉽고 그래서인지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남대하듯 하던 엄마라는 여자도 제 동생의 후원비를 자신의 명품 가방에 쓰곤 했으니까요. 엄마가 이 모양이니 세상은 참 비정하다 못해 살을 발라내는 곳인 거죠. 그렇게 엄마를 내쫓을 때도 그 증거가 없어 정말 힘들었거든요. 계속해서 폭력의 소리는 났고 한시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벌받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대화가 마무리되어가며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끌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동생이 곧 돌아올 거란 생각이 드니 정신이 들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는 저 새끼 감방은 못 보내겠다 싶더군요. 저 새끼가 가입한 보험과 동생 통장에서 빼낸 돈, 동생이 맞은 자리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 정말 세상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에 이 녹음기 하나만으로 저놈한테 달려가서 뺨부터 쳐 올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증거를 모으려면 아까 같은 상황에 내 동생을 알면서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 복수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쟤한테서 좋게 떨어져 나갈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한두 번 한 족속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말해 미친년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한테는 죽을 때까지 갚기로 하고 저 새끼에게 복수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녹음기를 꺼내들고 그놈이 묵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 헤드와 매트리스 사이에 껴놓고 침대 매트리스 커버로 다시 덮어뒀어요. 제발 뭐라도 걸리길 바라면서 말이죠. 한참 있다 보니 띠리릭 둘이 들어오더군요. 가장 먼저 그놈이 들어오더군요. 절 보더니 당황했는지 오셨어요? 순식간에 표정 돌아오면서 세훈아 누나 왔어 라고 하는데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그 뒤로 들어오는 동생은 확실히 2달 전보다 어두워 보였지만 날 보니 반가웠는지 펄쩍 뛰며 안기더군요. 속으로 미안하다고 수십 번은 되뇌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제 마음은 접어두고 전 착하게 대해줘야 했습니다. 아직 눈치채면 안 됐고 혹시 내가 안 입고 오면 화풀이로 제 동생한테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저는 일찍 오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놈에겐 오늘 막 와서 피곤해서 그러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한다며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어서 또 써먹었고 그러면서 내일부터 3일은 안 오셔도 되고 그 뒤 또 일주일 또 좀 부탁한다며 수고비까지 챙겨줬죠. 세상 착한 얼굴로 그러겠노라 하더군요. 다음 날이 올 때까지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나 그놈이 녹음기를 알아챌까 봐서요. 아침 8시 되니까 방에서 나오는데 표정을 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나 이놈이 내 의도를 알아챈 건 아닌가 해서 마음 졸였는데 놈은 나한테 인사하며 오더니 밤새 별다른 일이 없었던 듯해요. 네, 소란스럽지 않았던 걸 보면 잘 잤나 봐요. 감사해요. 하하, 제가 뭘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3일 뒤에 올게요. 네, 잘 가요. 이러더군요. 그놈이 나가서도 5분은 망설이다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이미 녹음기는 방전이 되어 있어서 충전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이놈은 모르는 게 확실했고요. 자기 딴에는 조용히 말한다고 통화한 거지만 자기네 여친한테 이번에 뜯어낸 돈으로 여행 가자 한 것과 매달 200만 원의 장애자 놈 후원비에 이 정도면 대기업 사원이라면서 떠드는 놈의 목소리에 전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그놈이 제가 없는 집에서만큼은 안 그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생의 편안한 안식처인 우리 집에서마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 동생에게는 쉼터는 도대체 어딜까 생각이 들었고 바로 녹음 증거 복사본을 들고 제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벗겨본 동생의 몸은 심하더군요. 온몸이 멍이었습니다. 의사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제 동생을 내보이고 사정을 얘기했고 녹음 증거 2개를 내밀었고 이미 제 동생의 몸을 본 경찰들이 상대 미동의 녹음이라도 말씀하신 보험과 계좌 이력 등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 유명한 변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놈은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행동에 도주의력이 있다면서 바로 구속 때리더군요. 그건 시작일 뿐이었겠죠. 본격적인 건 재판에서가 끝일 테니까요. 하루는 찾아가 봤더니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아시는 분이 조폭인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같다고. 뭔 개소리냐 싶었지만 이놈의 녹음 내용을 모르는가 보다 싶어. 그래? 그럼 땡땡씨가 한 게 아니면 그 사람이 다 한 거네? 네네, 전 아니에요. 제가 세훈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알겠어. 내가 변호사님께 그 조폭이 했다고 말할게. 그 조폭 이름이 뭔데? 에? 아, 동진 선배예요. 알겠어. 네 말이 진실이면 밝혀질 거야. 저는 그 녹음본도 변호사에게 맡겼고 그놈의 여자친구, 그놈의 친구도 전부 지옥에 보낼 준비를 마쳤고, 저는 협의 금액으로 인당 10억, 8억, 2억 아니면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여기에 추가로 그놈은 동생 말고도 코올리게 장애 아동의 돈부터 노인의 돈부터 만만한 사람의 돈을 훔친 신고 이력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소로 진행되지 않아 경찰서에 이력이 있는 정도지만 이것만으로도 형량을 더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평생 그 감방에서 썩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얼마나 나올지는 기다려 봐야겠네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